하쌤입니다. 20년도 개정판 샘플 모양 해설 세 번째죠. 첫 번째 의사소통, 두 번째 문제 해결, 이어서 자료 해석입니다. 이번에도 전체를 프린트해서 살펴봤더니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응용수리, 자원관리, 그리고 순수 자료 해석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자, 응용수리는 우리 필쌤이 이렇게 전체 총평을 올렸죠. 자, 이번에는 순수 자료 해석 관련 총평입니다. 자, 내가 이 책을 자주 인용하죠. 이 책이 제1장에서 통계 리트러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리트러시는 읽기 그리고 쓰기를 말하죠. 자, 우리가 만나는 자료해석 문제 지문 보면 대개 통계표 그리고 그래프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 그 엄청난 정보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읽었으면 이제 고객에게 전달해서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게 바로 시각화죠. 이번에 수록된 문제 보니까 전체 이 두 개의 관점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했더군요. 자, 이와 같은 통계표를 주고 해석하라 그러죠. 그리고 이와 같은 통계 데이터를 그래프로 옮겼을 때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죠. 결국은 PT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전체를 세밀하게 봤더니 결국은 고등학교 때까지 익혔던 지식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겠니 하고 묻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식 활용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상황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잔소리하고 있죠. 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이것만 찾으면 답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료 해석은 어쨌든 통계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익혔던 그 지식을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쉽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문제 무엇을 묻고 있나? 자, 평균값, 중간값, 분산, 표준 편차.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와 같은 지식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또 웃었습니다. 이 문제 내 책에 실어놓은 문제와 거의 동일하죠. 선택지 진술마저도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보면서 또 웃었습니다. 경기지역, 경기, 8년, 평균 1인당 결국은 이 데이터 전체 합을 구해서는 n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이렇게 꼭 계산을 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타난 데이터 찾으면 되죠. 그러면 답은 4번이죠. 내 책에서는 데이터와 평균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의 측에서 가져왔죠. 데이터는 평균값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 평균값은 널리 퍼져 있는 데이터의 대표 선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값을 봤을 때 대칭이 되는 축에 자리한 놈, 이놈이 평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방금 봤던 이 문제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다시 하면 경기 가장 많이 나타난 데이터, 이놈이 대표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개념 가지고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서 내가 구성한 책의 내용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게 됐죠. 자, 이 문제 지문 유튜브 수입에 대해서 논하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입이 아예 없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설문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꼴이 평균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 하나? 평균의 함정이죠. 이와 같은 개념적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자, PC의 문제를 보면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이 세 개의 통계량을 주고서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니 하고 묻는 거죠. 이와 같은 문제 풀이를 위해서 나는 정기분포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분포는 자, 여기 평균, 중위수, 최빈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좌우대칭형 종 모양을 말하죠. 근데 현실 모양은 좌측으로 치우치거나 우측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론 모양에 따르면 평균, 중위수, 최빈수는 서로 어깨동무를 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론 모형과 현실 모형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죠.
자, 이 문제 다시 보면 채빈값이 34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중위수가 34보다 큰 35.2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쨌든 채빈수 가장 높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중위수는 전체 중앙값이죠. 그리고 평균을 보면 뚝 떨어져 있죠. 어느 쪽에? 우측에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규분포를 그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진술이 이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평균값은 치우침값에 대해서 아주 안정적이다. 그러면 중위수 그리고 채빈수 이와 같은 것이 필요 없죠. 전체를 평균으로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봤듯이 평균값이 어중하는 경우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자, 방금 봤던 그 피셋 문제 데이터를 정규분포로 표시하는 경우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평균의 함정이라 그럽니다. 실제 소득분포에서 나의 연봉은 3,300만 원인데 우리나라 직장인들 평균 관련 기사를 보면 4,4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럴 때 나는 왜 평균보다 떨어져 있나? 이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수입을 올리고 있는 직장인, 즉 1억 이상의 연봉자들이 다수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평균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보면서 내가 구성한 책의 내용, 그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틀린 내용을 고르라 그러죠. 1번 보세요. A지역 인원 배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 감소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반복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자, 반복이란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일정 형태의 그림 모양새가 거듭 나타나야 하죠. 결국은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자료 해석 문제 선택지 진술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접근이 쉬워집니다.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은 바른가? 특정 사항에 대한 표현은 바른가? 지금 1번 이것이 상황에 대한 표현 그 용법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책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 사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죠. 지속 증가, 증가 추세, 그 차이점, 그리고 줄곳이란 표현을 쓰기 위한 조건, 반복이란 표현을 쓰기 위한 요건, 웃돌다, 밑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와 같은 표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료 해석도 결국은 의사소통입니다. 자, 이 문제 한순 기출문제죠.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4번을 보세요. 원자력 소비량은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거듭이란 표현 쓸 수 있니 없니 하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원자력 찾아갑니다. 증가죠.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듭하고 있죠.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프를 주고 판단하라 그러죠. 4번을 보세요. 평균 가입 금액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스킬은 무엇일까? 나는 그래프 기울기를 보라 그러죠. 그래서 책에서는 계산하지 말고 기울기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죠. 4번 보세요.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그러면 기울기가 가장 완만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3년이 아니라 2016년이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학생이 기울기 값을 구하던데 기울기 값을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울기 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가중치 관련 문제가 있더군요. 자, 이와 같은 가중치를 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시하고 자, 이 항목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은 놈을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답은 나왔죠. D죠.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계산으로 가중치 문제 풀고 있죠. 자, 지난 21일 어떤 학생이 카톡으로 이 문제를 나에게 보여주면서 계산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고 묻더군요. 자, 품질, 가격, 인지도, 지원 규모 이와 같은 가중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연결하고 나서 이제 방금 했듯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놈에게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품질에서는 95점, 가격에서는 여기서는 가격이 낮은 것이 높은 점수죠.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자, 가중치를 가장 높게 두는 항목에서 1등 한 사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B업체, D업체 서로 경합시킬 수 있죠. 이제 나머지 항목을 보는 거죠. 인지도와 직원 규모가 30%를 차지하죠. 그러면 자, B와 D를 비교하는 겁니다. B는 중이고 하, B는 70이고 50이죠. 그래서 누가 더 유리할까? B죠. 이렇게 접근하면 계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보여준 해설지를 보니까 전부 계산이 되군요. 이와 같은 계산 방식의 설명 그리고 해설 피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죽어라 계산하고 있죠. 다시 얘기합니다.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관찰의 뜻은 눈으로 살피다죠.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러면 비교할 수 있죠. 왜 이것이 크고 이것은 적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해석이죠. 자, 통계표는 숫자 관련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산의 수준은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자료성 문제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좀 벗어나라는 거죠. 대신에 자료성 문제 선택지 진술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한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분수 크기 비교 얼마만큼 필요하나? 정말 쓸데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분수 크기 비교 소수 좀 버리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분자는 크면 유리하고 분모는 적으면 유리한 거죠. 분자 비교했더니 1 차이가 납니다. 분모 비교했더니 얼마 차이가 나죠? 5 차이가 나죠. 그러면 누가 더 클까? 당연히 이놈 값이 더 크죠. 이것을 계산할 필요가 있느냐?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 올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 결국 이 두 개의 분수 크기를 계산해서 비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발하고 계산에서 벗어나라 그러죠. NCS 도입한 지 5년이 지났죠.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NCS와 PC의 차이 비교하고 해서는 정확하게 갈 방향을 스스로 잡아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산인공이 공개한 자료성 문제 거의 다 훑어봤습니다. 내 나름의 결론은 산인공이 공개한 자료성 문제 그 범위와 난이도는 내가 쓴 이 책에 수록해 놓은 전체 내용, 과정, 그리고 난이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는 거죠. PC의 문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NCS와 PCS는 성격과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분 좀 해야 되겠죠. 자, 이 카톡의 주인공은 나와 협업관계에 있는 필쌤이죠. 필쌤이 현직자입니다. 필쌤이 최종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카톡 대화를 나에게 줬던 거죠. 자료성 문제 몇 개 나왔지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 PC에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년간 학교에서 이론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NCS는 지식 활용 능력 평가 시험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합시오.